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좀비 영화를 방불케 하는 캐나다의 거리. 미국 필라델피아 좀비처럼 약에 취한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캐나다 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살인보다 교통사고와 총기사고 사망자보다 이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2020년대부터 누가 약 때문에 사망했다는 말이 나오면 펜타닐 때문이라고 봐야 하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발표한 18에서 49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트럼프는 이전 임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목적이 마약 근절인지 비미인지 모르겠으나 마약을 이유로 주변국에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실제로 트럼프가 올해 초 멕시코에 관세 압박을 가하자 멕시코는 미국이 현상금 260억을 걸고 쫓고 있던 마약왕 카로 킨테로를 미국에 넘겼고요. 미국이 특히나 카로 킨테로를 집요하게 쫓았던 이유는 미국 마약 단속국 DEA의 요원을 살해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올해 초 트럼프가 캐나다의 국경을 통해 마약이 유입되면서 미국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숨졌다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총리인 트리도에게 이것은 마약 전쟁이다라고도 했고요. 마약 유입이 중단 또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트럼프가 지목한 유입 국가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정말 심플하게 디테일한 것들을 빼고 보면 중국은 원료들을 제공하고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유입돼 이게 미국의 마약 문제로 번졌다는 것이죠. 멕시코는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마약 카르텔이 설치는 나라이자 주요 수출국이 미국인 곳이지만 캐나다는 좀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에 비하면 캐나다를 통해 들어오는 펜타닐의 양은 소량이죠. 하지만 반대로 캐나다에서 들어오긴 들어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멕시코가 워낙 많아서 말이 소량이지 캐나다에서 넘어온 양만 따져도 950만 명이 사망할 정도의 양이죠. 근거 자료는 없지만 어쩌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펜타닐이 소량인 이유는 캐나다에서 상당수 사용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펜타닐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할 때 캐나다는 트럼프의 말과 달리 펜타닐 유입 경로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펜타닐의 주요 판매처가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였습니다. 이건 지금도 다르지 않고 또 심각해지고 있죠. 캐나다는 지금 마약 때문에 좀 과하게 표현하면 개판입니다. 미국도 심각하지만 캐나다도 심각한 상황이죠. 미국으로 넘어가는 펜타닐을 걱정해야 될 판이 아니라 자국의 마약 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단순히 일부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되었고 이게 밖으로까지 거리까지 표출된 상태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 특히 밴쿠버에 있는 이스트 헤이스팅가를 보면 한편의 좀비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약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죠. 최근에는 캐나다 버스 정류장 내부가 중독자들로 가득한 영상이 퍼지면서 한번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밴쿠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현재 서부 대부분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10에서 59세 사망 원인의 1위가 되었죠. 2016년 이후 캐나다에서 약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현재도 하루에 약 20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가 하루 15명,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가 하루 평균 67명일 정도죠. 사망자 숫자도 집계된 것만 이렇고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계된 것만 따져도 현재 캐나다에서 암이나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마약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오피오이드로 사망한 인원 중 74%가 펜타닐 관련입니다. 다른 약도 문제지만 펜타닐이 압도적으로 큰 문제라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중국집에서 알바할 때 면 뽑던 시절 옆에서 탕수육 볶던 분이 캐나다로 아예 이민을 가셨는데 대본 쓰다가 생각나서 연락을 해 물어봤는데 펜타닐을 비롯한 오피오이드도 문제지만 그냥 마약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긴 하더라고요. 펜타닐이 사망률이 높아서 더 큰 주목을 받는데 그냥 캐나다는 지금 마약이 심각한 상황이고 당장 마음먹으면 캐나다에 사는 사람 중에 못 구할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이게 문제가 큰 이유가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약한 마약에서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는 문제도 있고 판매자들이 일부러 펜타닐에 중독시키려고 섞어서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클럽과 같은 파티와 향락을 즐기는 곳에서 누군가 고의로 혹은 어쩌다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모두가 선망하는 선진국이자 행복한 나라, 이민 가고 싶은 나라인 캐나다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오피오이드가 뭐냐? 오피오이드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뜻합니다. 보통 암이나 심각한 통증을 가진 환자에게 사용되죠. 일반적인 진통제와 다르게 강력하게 통증을 감소시키니까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변비와 이상 황홀감 그리고 중독성입니다. 사실상 오피오이드는 환자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 느낌이죠. 대표적인 오피오이드 약물은 아편계, 오피에이트로 분류되는 모르핀, 코데인 같은 것들과 합성마약, 합성 오피오이드로 분류되는 것들은 펜타닐, 메타돈, 헤로인 같은 것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사실 지금에 와서 펜타닐이 기승을 부려서 그렇지 북미 대륙의 오피오이드 위기는 9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캐나다와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꿈의 진통제라고 광고하며 마약성 진통제를 시장에 푼 것이 시작이었죠. 특히 1996년 제약사 퍼듀 파마가 출시한 옥시콘틴은 중독 위험이 낮은 혁신적 진통제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수도 없이 팔려나갔습니다. 의사들은 제약회사의 로비와 더불어 판매할 때마다 로열티를 받으면서 처방을 내주었죠. 북미 전역의 통증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그냥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오피오이드 처방이 폭증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 시기 이후 캐나다에서 의료용 오피오이드 처방량은 3000% 이상 증가했고 2016년에 들어서는 캐나다에서만 2천만 건 이상의 오피오이드 처방전이 발행되었죠. 당시 캐나다의 인구가 약 3600만이었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오피오이드를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당연하게도 중독 위험이 적다던 제약사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나타난 건 진짜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처방으로 꿈의 진통제를 받은 이들이었죠. 의사의 말을 믿고 꾸준히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했던 환자들은 치료 후 통증은 사라졌어도 진통제는 못 끊게 되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려 찾았던 병원에서 받아온 건 약이 아니라 사약이었죠. 수많은 환자들이 약에 취해 일상을 잃었고 약을 구하기 위해서 범죄까지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이게 다른 마약처럼 하면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중에서 처방받은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통증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마약으로서 돌기 시작했죠. 심지어 만병통치약처럼 취급되기도 했기에 우리가 머리 아플 때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먹었다가 중독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지 않아 캐나다 전역에서 중독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2000년대 후반이 되자 마약성 진통제는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많이 남용되는 물질이 되었죠. 네 번째라고 하니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1위, 2위, 3위가 알코올, 담배, 대마초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니 캐나다도 뒤늦게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죠. 2010년대 초반 문제의 원흉인 옥시콘틴을 회수한 뒤 단종시켜버렸고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비교적 근절이 쉬웠다는 것이죠. 다른 마약들,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들과 달리 의사의 처방으로 나오는 약이기에 의사들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유통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부작용이 큰 약을 통과시켰는지도 나왔죠. 깊게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 요약하면 퍼듀 파마는 FDA에 그대로 심사를 맡기면 당연히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의사에게 큰 돈을 주고 데려와 증상과 경과를 조작하고 임상 결과도 조작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했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기에 심사하는 직원까지 매수했죠. 이거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월급과 연금도 챙기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동시에 의사들에게는 뇌물과 성상납까지 했고요. 한번 중독되고 퍼지면 나중에는 굳이 영업을 안 해도 계속 찾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기에 했던 것이죠. 사실상 마약상과 다를 바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전말이 밝혀지고 옥시콘틴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일단락 될 리가 없죠. 중독자들은 이미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약에 빠진 이들은 옥시콘틴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인 헤로인을 찾았죠. 헤로인은 내 한 번 하면 돌아올 수 없는 어지간한 마약 중독자들도 기피하고 손대면 인생 끝이라는 말을 듣는 마약입니다. 불법 마약 시장은 대호황을 맞았고 헤로인과 더불어 필로폰 같은 다른 약물의 사용까지 확 뛰게 되죠. 그 결과 헤로인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인 합성 마약까지 시장에 들어와 활개치기 시작했거든요. 싸고 질 안 좋은, 무엇보다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뭘 섞었는지도 모르는 약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합성 마약은 다른 약에 비해서 저렴했고 효과는 점점 더 강력해졌죠. 여기까지만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올 정도인데 처방 진통제 남용에서 헤로인 확산으로 이어진 마약과 중독자의 확산은 더 치명적인 세 번째 물결을 타게 됩니다. 펜타닐이죠. 펜타닐은 얀센이 개발한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는데 다른 마약성 진통제에 비해서도 극소량 사용되죠. 2mg 이상 투여하게 되면 사망하게 될 정도로 치명적이고 약효는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 정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옥시콘틴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 옥시콘틴 일명 녹색 몬스터도 시장에 유통되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헤로인이 섞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펜타닐이 섞이기 시작했죠. 2015년경 캐나다에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펜타닐은 2016년에는 아예 캐나다 전역의 마약 시장에서 검출될 정도로 퍼지게 되었죠. 2017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캐나다에서 압수된 헤로인 중 절반 이상의 펜타닐 성분이 검출될 정도였습니다. 헤로인뿐만 아니라 코카인을 비롯해 약하다고 여겨지는 마약들에서까지 검출되었죠. 이때 시장에 펜타닐을 푼 건 사실상 중국이었습니다. 삼합회가 엮여있다, 중국의 비밀 연구실에서 건너왔다 등 확인이 힘든 이야기가 많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온 건 사실상 확실했죠. 압수된 펜타닐들, 특히 우편에 숨겨서 온 것들을 보면 중국에서 발송된 것들이고 검거한 유통업자들도 물건을 중국에서 받아온다고 진술했거든요. 경로가 확실하지 않을 뿐 중국에서 나온 건 맞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이 나서서 중국의 압박을 가했죠. 중국은 잘못을 인정한 듯 2019년 펜타닐류 물질 전면 불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옥시콘틴을 회수했다고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듯 중국이 불법화했다고 끝나지 않았죠.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미 북미 전역에 수도 없이 많았고 돈 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멕시코 카르텔까지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의 카르텔들에게 펜타닐은 이때까지 나왔던 약들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상위 호환이었습니다. 파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꿈의 마약이었죠. 양귀비 재배같이 길고 까다로운 밀매 루트가 필요한 헤로인보다 훨씬 생산과 운반이 용이한 데다 극소량으로 효과를 낼 수 있기에 밀매도 쉬웠습니다. 앞서 말했듯 효과가 엄청나게 강력하기에 어떻게든 한 번만 중독시키면 영원한 고객이 되는 셈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 당시는 트럼프가 집권하던 시기인데 미국의 압박으로 과거에 비해 카르텔의 힘이 좀 약해진, 정확히는 돈벌이가 예전 같지 않았기에 카르텔에게 펜타닐은 간절했죠. 중국이 더 이상 완제품을 보내지 못하게 되자 이때부터 원료들만 가져오고 멕시코 카르텔에서 직접 펜타닐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시콘틴 사태 당시에는 그래도 옥시콘틴이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거라도 막을 수 있었지만 이건 애초에 불법이라 막지도 못했다는 말이죠. 당연히 주요 시장이었던 캐나다와 미국은 개판이 되었습니다. 펜타닐은 불법 약물 공급망 전체에 침투해 모든 마약에 펜타닐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2015년 2,000명이던 캐나다의 연간 약물 중독 사망자 수는 1년 만에 50%가 증가하더니 처음에 나왔듯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5만 명이 사망할 정도가 되었죠. 가장 심각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사망사건의 83%가 펜타닐 관련 사건이 되어버렸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죠. 비상사태 선언은 과거부터 마약 문제가 많았던 북미 지역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펜타닐 중독 문제가 통제를 벗어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비상사태까지 선언한 가장 큰 이유는 펜타닐의 등장 이후 마약 문제의 양상이 변해버렸거든요. 과거 노숙자나 인생 막장을 달리는 이들, 갱단들, 또 빈곤층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마약 중독 문제가 펜타닐의 등장 이후 중산층을 넘어 상류층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중산층, 상류층도 마약을 했지만 펜타닐같이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해악을 가진 약물은 아니었으니까요. 심지어 상당수는 자신이 펜타닐에 노출되었다는 것도 모른 채 중독되었죠. 이제는 아예 캐나다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비해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양이 극수량임에도 캐나다에게 이건 마약 전쟁이라며 이야기했던 이유가 제조까지 하고 있기에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해서이죠. 이때까지 말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캐나다는 거리에 좀비들이 창궐한 것처럼 중독자들이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건 사후 대응인데 사실 인류 역사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마약을 근절한 사례가 없다 보니 어떤 정책과 방법이 효과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좀 많죠. 한국에서도 크게 기사화되었던 이야기들이라 몇 번 보셨을 겁니다. 대마 합법화와 더불어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심지어 펜타닐까지 유통은 처벌 대상이지만 마약 2.5g까지는 소지해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죠. 동시에 마약 중독자들에게 나라에서 마약을 줬습니다. 대마초를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핀이나 펜타닐을 줬죠. 이게 배경 없이 보면 미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도되고 또 반응도 그랬고요. 하지만 우리는 일련의 이야기와 심각성을 들었으니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캐나다는 마약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있기에 지금 중독자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기에 강압적이게 공급을 싹 차단해도 옥시콘틴 때처럼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을 봤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새롭게 중독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펜타닐이 섞인 합성 마약 때문이기에 아예 그나마 안전한
안전한 섞이지 않은 마약을 제공해서 사람들을 덜 죽게 만들겠다를 택한 거죠. 그래서 정책 이름도 세이퍼 서플라이, 안전 공급이고요. 목숨을 구해준 프로그램이다. 마약을 끊기는커녕 더 널리 퍼뜨리는 죽음의 공급이다.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데이터를 봐도 성과가 있다 없다 확정 지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에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중독자를 체포하기보다는 범죄 조직을 겨냥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SNS가 발달하면서 해외에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 퍼지는 바람에 잡아봤자 핵심들이 아니라 말단이거나 판매책이 대부분이죠. 중독자들을 전부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캐나다는 뾰족한 방법 없이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 세대에서 해결은 힘들고 한 세대를 지나 마약 근절에 성공할지 아니면 캐나다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죠. 캐나다 좀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